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세대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새 뭐 거래 늘어난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좀 오르기도 한다, 그런 보도도 이렇게 나오던데. 네네. 오늘 좀 실상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럴 때 숫자가 제일 정직하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 거래량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거래량이 늘긴 늘었습니다. 늘었고,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는 게 이제 과연 의미가 있느냐, 유의미한가가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가 1.3 대책 던진 효과하고, 또 게다가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제 1월 30일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심사기간이 30일인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 베이스에서 이제 좀 낙폭이 좀 큰 곳들에 대해서 이제 매수자들이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조금 매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현재 오늘 날짜로 1173건인데요. 그 전에 기억 더듬으시겠지만 1000건 밑으로 내려온 지 한 6개월 됐습니다. 더듬어 보시면 6월, 7월부터 작년 600개, 700개, 600개 하다가 심한 경우에 500대로 내려갔다가 저번 달에 이제 한 800대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이제 1173개예요. 그래서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볼 게 뭐냐면 서울의 이제 월 평균 거래량이요. 2006년도부터 데이터를 냈는데 한 6,100건 정도 됩니다. 월. 우리가 연끌할 시절에 한 15,000건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때 심각하게 이제 수요가 몰렸던 건데 지금 이제 1173건이니까 6,000건에 한참 못 미달하죠. 거기서 이제 3,000건 정도는 돼야 그래서 시장이 이제 조금 이제 좀 하방을 멈추고 보합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추세를 봐가지고는 한 2,000에서 2,000 잘하면 2,500 이 정도에서 멈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달이잖아요. 2월 달 거를 미리 예측을 하니까 지금 196건이거든요. 보름 지났는데. 그러면 2월 달에 또 다시 꺾인다는 얘기예요. 심리가. 그러니까 잠시 갔다가 매도 효과가 다시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서울의 거래량이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라인 1차 저항선을 뚫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방과 6대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영끌할 때 한 6만 건이거든요. 한 달에. 평균 한 월로 따지면 한 4만 건 정도 돼요. 이번 달에 좀 올라가가지고 한 17,000건 유지했습니다. 많이 올랐죠. 저번 달, 저저번 달만 해도 11,000, 12,000건 됐거든요. 그래서 한 40, 50%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내용인데요. 이 늘어난 물량들이 그러면 상승 거래가 많아야지 이게 시장이 반전을 꾀할 텐데 하락 거래가 80%입니다. 지금 이제 하락 거래 말씀하셨는데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체크해 보면 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규제를 계속 풀어왔죠. 그 효과가 있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매매나 전세 가격이 일부 지역을 빼고는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빼고는 하락폭이 한 4주째 연속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6까지가 7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0.15 거의 4분의 1을 줄였죠. 그런데 다시 이게 이제 다시 하락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주부터. 이게 좀 특이한 현상인데요. 모든 좋은 조건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실제 거래는 늘어났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하락 거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표상으로도 전국적으로 그 매매 가격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6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 매매 가격은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가 강세를 보이다가 입주 물량이 부산 지구에 좀 많이 지금 있거든요, 올해. 그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지금부터는 이제 하방이 좀 강해질 것 같습니다. 대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 좀 지속적이고 입주 물량이 또 더 증가한 바람에 또 그럴 것 같고 이제 광주가 이제 그동안 강세를 보였거든요. 매매 가격이 입주 물량도 적고 그랬는데 이 고가이다 보니까 이제 매수하는 분들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광주조차도 드디어 전주에 하락으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교수님, 그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점은 이제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 6대 광역시나 전국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도 다 하락폭을 키웠고요. 전세 가격이. 그 전세가 이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이제 가중될 거예요. 그래서 6대 광역시는 특히 전세가가 조금 제가 볼 때는 광주나 대전이 갑자기 폭을 확대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매수 심리가 이제 급격히 줄었거나 갭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한 분들이 전세 가격 하락에 대해서 다시 들어올 신규 임차인, 대체 임차인이 있다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광주나 대전의 시장도 대체 임차인들이 시장을 안 찬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전세 물건이 나가고 나면 채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볼 땐 지속적으로 하느니 금리 인상하고 미금리가 또 3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중장기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 어떤 지표인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아파트 매매 거래 가격 변동 추이 예. 요 그래프로 좀 나오죠. 이거 좀, 예, 이거 제가 좀 전체 그다음에 뭐 85제곱미터 이렇게 나눠서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게 이제 제가 구두상으로도 그 얘기는 드렸잖아요. 뭐 매매 가격의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 가격의 분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제가 이제 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해 보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거래보다 하락 거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상승 거래가 한 20% 정도 되고 하락 거래 80% 아니면 7대3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상승 거래 20, 30%의 그걸 100으로 봤을 때 60, 70%가 다 5억 이하입니다. 3, 4억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매매 가격의 어떤 향방을 보기 위해서는 85제곱 국민평형에 대한 어떤 파악이 중요한데요. 국민평형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더 심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락 거래량이 상승 거래보다 훨씬 많습니다. 8대2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85제곱미터 이하가 이런 식으로 하락 거래에 85제곱미터가 거래량이 많아지는데 하락 거래가 많다는 얘기는 시장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는 좀 약화됐다고 보시면 되고 또 매수자들 입장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이나 뭐 여러 가지 정부 대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똑같이 지금 사가지고 차익을 보기는 힘들고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판단되니까 하락된 거래는 매수로 들어오지만 상승된 거래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을 안 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강남 3구하고 또 이른바 뭐 마용성이라고 그러죠. 마포, 용산, 성동구. 여기 매물 추이 뭐 따로 볼 수 있습니까? 네네.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강남 3구가 기억하시지만 아까 말씀 중에 초두에 그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매물이 감소하고 뭐 들썩들썩 이런 표현을 하신 것처럼 실제 1월 초 103 대책이 나오고 나서 한 3, 4일은 그 현상이 시장에 있었습니다. 매물이 감소가 됐어요. 한 5% 정도 감소가 됐는데 1월 2일, 3일 감소됐다가 바로 이틀 뒤 5일부터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매물이. 그리고 거래량이 늘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한 달 정도 넘었지 않습니까? 넘었는데 다 전 매물 현황보다 높아졌습니다. 매물이 증가된 상태예요. 그것도 순매매 매물이에요. 그리고 전세 월세 총량도 한 3%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요번에 대책이 시장에 거래량을 늘리긴 하였지만 그것이 균형 가격이나 정상 가격에 가까운 하락폭이 큰 것들이 주로 거래가 됐다고 판단할 수 있고 거기다 마용성도 보시면 마용성은 사실 서울 25개구 중에서도요, 도봉구라든지 뭐 성북구 또 아니면 금천구, 구로구처럼 서울이 경기도와 인근한 접경된 어떤 서울의 구들은 하락폭이 좀 높았습니다. 20에서 30%. 노원구 같은 경우는 한 35%, 40%까지 갔는데 이 내 도심 쪽에 있는 특히 이제 성동구죠. 마용성, 뭐 마포구 이런 것들은 계속 견조하게 버텼습니다. 호가가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체 대부분의 어떤 지역들이 이제 하락세로 완전하게 돌아서니까 강남 맞죠. 마용성도 드디어 이제 하락 거래가 늘기 시작하고 한 2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용성에도 갭주자분들이 그동안은 버티다가 어떤 뭐 입지적인 여건은 뛰어나지만 어떤 매물량 대비 매수량이 워낙 적습니다. 매물량 대비 매수량을 따지면 그러니까 매물 소화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100개가 있으면 하나가 거래가 되면 1%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영크라 시절에 50% 정도였습니다. 매물 소화도가. 지금은 0.7에서 2%밖에 안 됩니다. 구마다 다른데. 근데 마용성도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00대였던 용산구 같은 경우에 지금 2200개 한 10%씩 다 늘었습니다. 성동구도 마찬가지고 마포가 좀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물량이 한 1800건이었다가 지금 2100건 한 20% 15%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게 보도와는 다르게 실제 팩트는 매수자들은 계속 관망을 하는 형태고 매도자들은 이 좋은 어떤 호재 시기를 활용해서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시장상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시장의 뭐 추락 속도가 조금 뭐 늦어지는 거 아니야? 혹시 뭐 약간 착시라고 할까요? 그게 결국은 뭐 특례보금자리론이 그렇죠. 가장 큰 역할을 한 거군요. 요번에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상이 세 분야잖아요. 예. 신규 매입을 하는 분들도 받을 수 있고 또 대환대출, 레버리지가 너무 높고 금리가 높은 예. 분들이 좀 대환대출할 수도 있고. 갈아타는 거. 나머지 마지막에 이제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역전세난 때문에 예. 못 돌려줄 때 그 임차 보증금에 대한 대출도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게 30%씩 분산된다고 가정하면 마용성 같은 경우에 이제 매물 내놓은 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대환대출을 통해 가지고 유지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5% 6%짜리를 쓰시다가 지금 4%거든요. 예. 신용이 좋아야 3.9고 신용이 조금 뭐 B급으로 가시면은 바로 4.23 정도 돼요. 예. 근데 그 갭이 비율을 따지면 이자 부담을 15% 20% 줄인 건데 전체 볼륨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담되는 레버리지거든요. 예. 그럼 이게 3개월, 6개월은 버티지만 1년 장기화 되면 이거 못 버티거든요. 자, 이 부동산 경기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사실 네. 미분양인데 미분양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6만 12월 말 기준으로 6만 8천 개거든요. 지금 제가 대충 시장에 돌아보니까 한 달에 10,000에서 15,000 앞으로 상반기 동안 그러면 상반기 6개월 계산하시면 한 6만에서 9만 원 정도가 추가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적게는 10만 원 상반기에 예. 많으면 15만 원 정도가 미분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다행히 이제 예전에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예. 충분히 이제 대비는 해놓은 것 같아요. 해놨는데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추경호 장관도 얘기했다시피 미분양 물량이 6만 7만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PF를 대출해줬던 현장들이 미분양이 나면 이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PF 대출 회수가 안 되면 유동성 부족을 겪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손 충당금이 충분해가지고 그거를 커버하면 좋은데 뭐 보도에서도 보시는 것 같이 뭐 증권사 일부하고 보험사 일부 회사들이 브릿지론의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브릿지론이라는 게 최근에 그 대우가 시공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예. 책임에서 답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럼 빠지게 되면 그 현장은 사실 도산이거든요. 도산이면 시행자는 자기가 투입한 시드머니만 없어지지만 이 PF 회사 사업 자금을 다 투입한 증권사나 캐피탈 대주단의 입장에서는 충격이 크거든요. 네. 그걸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하려면은 경매를 붙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대환대출해서 맞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지금 도와줘서 잠시 숨통은 튀었지만 원래 원인인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된다면 이건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통상 미분양이 뭐 어느 정도 우리 수준이었고 과거 경험을 보면 또 어느 정도 되면 위험하다고 보세요? 예.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기준을 할 때 말씀드리면 한 10년 통계를 보면요. 네. 6만 원, 7만 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상반기 한 15만 개 갔다가 제가 볼 때는 하반기 가면서 좀 줄기 시작하고 내년 되면은 제가 볼 때 분양가들이 좀 많이 낮춰질 거고 새로 분양하는 것도 그러면 이제 수요자들이 이제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미분양분이 이제 점차 해소가 되겠죠. 한 1년, 2년은 좀 고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럼 이게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뭐 당장 큰 문제는 아닌데 정부가 이렇게 뭐 1월 초에 좀 과격한 과거로 완전히 돌아가는 그런 규제를 푸는 대책을 내놓고 그거는 뭐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이 내려갈 때는요, 대책을 던지면 더 내려갑니다. 신기하게. 그 내용이 좋지만 왜? 그 대책의 내용의 핵심들은 뭐냐면 주택을 사라는 얘기잖아요. 주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사가지고 내가 자본시세 차익이나 미래에 대해서 실거주 플러스 투자의 가능성이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매입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퀘스천이 찍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가격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격이 충분히 내려면 사지 말래도 사죠. 그때 이제 도와주는 정책이 제일 합리적인 정책인데 이번 정부는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역효과가 지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장 자체가. 그래서 아마 짧은 시간에 만약에 나머지 남은 양도세 한시적 감면이나 미분양 대책이 또 임대사업자가 던져지게 되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약을 다 쓴 거잖아요. 더 쓸 게 없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하반기까지 시장이 못 살아나면 이건 진짜 우리는 일본형 침체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대중들의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옛날에 너무 비싸다까지 인정하지만 지금 30-40% 내려온 거에 대해서 다들 뭐라 그러냐면 조금 더 내려가야 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억지로 꼭 이게 조금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갈 건가? 그리고 기억을 더듬으면서 요새 질문이 바뀐 게 이래요.
예전에만 한 6개월 전만 해도요, 대책 나오기 전만 해도, 2019년 가격으로 돌아갑니까?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어떤 질문이 있냐면, 2015년으로 돌아가냐는 질문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이 적정한 타임에 하질 못하고 미리 선적을 한 바람에 좀 역효과가 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미분양까지 이제 겹치면 제가 볼 때는 임대사업자 제도 이제 던질 것 같거든요. 던지면서 이제 고민에 빠질 텐데, 그 부분이 자산가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준비하고 있는 분들, 이미 재작년에 매도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연골 시절에. 그분들이 제주에도 좀 있는데, 다들 연말까지 좀 기다리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침체를 들어가면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잖아요. 내려올 일은 있고. 그 시점에서 이제 시장의 가격을 보고 어느 정도 적정하게 빠진 것들은 이제 투자나 자산 매입이 들어갈 텐데, 그 시점이 다들 연말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좀 낫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PF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1분기에만 만기 돌아오는 게 그 연장해줘서 그렇지만 어쨌든 32조 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어마어마한 액수죠. 진짜 건설사들이 정말 많이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부동산 상승기에 부동산 시드머니, 토지값이 만약에 100억이다. 그럼 10억을 가지고 매입을 했어요. 네. 90억을 증권사나 캐피탈들이 브릿지론에서 해서 토지 인허가를 받고 분양이나 본 PF 대우 같은 데를 시공사를 둬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게 작년 가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분양이 안 되는 현장들이 주위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규로 사업을 들어갔던 시행자 입장에서 이거 잘못 들어가서 분양이 안 되면 파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좋은 시행 부지들이 뭐 LH에서 뭐 공공택지하면서 분양 많이 하잖아요. 전철 여건체 많이 하거든요. 빈 땅들을. 좋은 자리인데 그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작년 가을부터. 그게 이제 6개월, 1년 전하고 너무 시장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때 그분들은 아직도 못 팔았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이자만 내고 있잖아요. 예. 답이 없잖아요. 잠이 못 가요. 영끌보다 더 고통을 겪고 있겠죠. 시행자분들은. 거기다 거기에 관계된 브릿지론이나 대출해준 증권사나 캐피탈 보험사들의 담당자들도 잠이 안 올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떤 현장들이 부실 현장들. 부실 현장의 개념이 이거죠. 상승기에 토지값을 너무 과대하게 사서 과대한 수익을 남기려고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한 현장들은 지금 상당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제 파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 지금 이제 뭐 건설사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뭐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보험사 이런 뭐 금융권들이 얽혀 있잖아요. 네, 금융권 중에서 여기 좀 어때요, 사정이? 메이저 은행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글로벌하고 IMF 때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했어요. 부동산 상승기에도 무리해서 투자를 안 하고 무리해서 대출을 안 해줬고요.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본 비율, 브릿지론이나 PF 대출의 비중이 대손 충당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예요. 네. 좀 데이터들이. 다만 문제는 이제 중견업체 중에 보험사, 캐피탈, 뭐 신협, 수협 이런 데 있잖아요. 이 중에 네. 일부들이 뭐 증권사 중에는 이제 소형 증권사, 제가 이름 말씀드린 그렇고 그런 것도 그 중에 이제 중견도 있더라고요 하나. 좀 말씀하시면 아시는 데들이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이제 PF를 했군요. 한 곳이 좀 있어요. 좀 큰 데가 한두 개 있는데 그 유동성을 잘 넘기면 문제가 없겠지만 소형 쪽은 대부분 부실 현장. 그러니까 이런 거죠. 메이저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현장이라는 얘기는 부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려와서 저축은행급에서 했는데 거기서도 안 되면 어디로 가요? 캐피탈이나 보험사로 가죠. 차이점은 뭐냐면 메이저는 수익률이 5%를 받고서 대출해 주지만 여기 올수록 점점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캐피탈 쪽에 오면은 최소 7에서 12%거든요. 예. 12% 수익에서 제하고 가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금리 이자가 20% 붙으면 이미 수익성은 다 날아간 데다가 미분양에 들어가게 되면 역전되는 거죠. 적자로. 그러니까 이런 현장들이 제가 볼 때 캐피탈사하고 증권사 몇 군데가 지금 많이 힘든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뭐 슬기롭게 잘 넘기면 좋겠죠. 싸게 잘 팔아가지고. 자산 구조 조정을 잘 해야겠죠. 사실 이게 뭐 자산 가격 변동이라는 게 뭐 완벽하게 전망한다는 건 좀 어려울 거고. 네네네. 교수님께서는 그 부동산 가격 전망할 때 네. 주로 어떤 지표들 참고하세요? 일단 소득 수준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의 적정성이죠. 그건 이제 주택 가격 부담 지수라는 개념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PIR,
그러니까 PR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이잖아요. 네. 중위소득이. 그래도 주택부담유지라는 거는 20년 만기에 25.7% DSR 같은 DTI 그리고 LTV를 한 50% 적용한 겁니다. 그거의 부담이 100을 넘어가면 사실 조금 부담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지표들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담 지수는 3분기, 작년 3분기 기준으로요. 214.6을 찍었는데요. 그게 이제 계산해 보면 중위 가구가 평균 소득을 가진 중위 가구가 중위 주택을 살 때 소득의 54%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미 임계점을 넘었죠.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이 거기서 멈춰서 지금 내려오는 중이고 PR 지수는 선진국의 평균이 한 8에서 10, 6에서 7, 8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작년에 기간마다 좀 틀리지만 그래도 한 18, 19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넘베오라는 또 사이트에 가보면 34까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2배 정도 부담이 되는 고평가된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 지수도 그런데다가 또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있죠. 이 매수 우위 지수가 100이라는 수치는 이제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는 건데 한 20 정도 되면 파는 사람 5명인데 사는 사람 1명인 거예요. 예. 그럼 당연히 주택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매수 우위 지수가 작년 2020년 초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은 한 20 찍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17밖에 안 돼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매물량이 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은 근데 그 소득이 그럼 받쳐줘야 되는데 소득이 증가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죠. 근데 그 소득 수준에서 또 분포도를 따져보면 됐습니다. 우리가 5분위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서울에 예를 들면 2020년 말 통계청 기준으로 해서 연평균이 한 6천 이하가 60%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서울의 유주택자 50%, 무주택자 50%잖아요. 어바웃으로. 48, 50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럼 거기서 대충 계산해 보셔도 이미 50%니까 1분위, 2분위, 3분위의 반은 집을 가지신 분이고 밑에 하위 5분위, 4분위하고 3분위의 반은 집을 아직 안 가진 거죠. 서울의 입장에서. 네. 그럼 말씀 올린 대로 60% 이하가 6천 이하라 그랬잖아요. 6천이면 월 500이잖아요, 월급이. 네. 실수령액은 420입니다. 계산해 보면. 예. 420만 원에 현재 서울의 주택 가격을 대입해 보면요. 생활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득의 기준 분포 부담 수준하고 실제 주택 가격의 분위기하고 그 물량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세 번째로 입주 물량이 지금 올해가 40만 원거든요. 40만 원. 예. 근데 그 중에 또 서울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4구가 강남 4구만 2만 400개가 들어옵니다. 그 중에 대단지, 뭐 원베일리, 개포 자이 프레이던스하고 DH파크하고 합하면요. 그게 12,000세대 가깝습니다. 대단지가. 소단지를 합치면 2만 개가 넘거든요. 그 중에 신혼주택이나 도시공생활주택 조금 빼면 그다음 17,000개가 들어와요. 기억나시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만 세대가 그 엘리트라고 잠실 일대 입주할 때 5억이던 전세 가격이 2억대로 내려왔거든요. 반값이 아니라 60%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헬리오시티 2018, 19년에 입주할 때도 만 세대인데 그때 헬리오시티 뉴스에 많이 안 나왔는데 거의 역전세가 났습니다. 아, 예. 여골세도 나고. 그러면 지금 요번에 2만 개가 들어오잖아요. 강남 3구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역전세가 벌어지고 있는데 입주 물량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강남도 하락할 수는 없고. 인천 같은 경우 지금 계속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주 물량 추이를 보면 그러면 이런 게 벌어지죠. 아까도 말씀드린 인천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인천과 접경한 서울의 구로구, 양천구, 금천구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입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지금 옮겨가는 거군요, 그쪽으로. 근데 다운사이징은 다운사이징인데 생활은 더 업이에요. 새 아파트고 그러니까. 그렇죠. 새 아파트에다가 가격도 더 싸죠. 돈이 도리어 튀어나오는 거예요. 서울에 전세를 사는데 4억, 3억에 살았는데 조금 좋은 건 6, 7억이잖아요. 근데 전세대출 이자도 부담이 돼. 근데 내 돈은 3억밖에 없었어. 근데 빼고 인천을 가니까 2억이에요. 새 아파트가. 1억 남는 거네. 1억은 돈이 남죠. 그럼 은행에 두고 내 한 몸은 불살라 처자식은 좋은 집에서 이게 이제 여기서 시장 상황이 급변한다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표들도 나타나고 소득 수준도 나타나고 경제 상황까지도 그렇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그만큼 반감되게 돼 있잖아요. 그 공식을 따져봐도 임대 수익률이라고 따져보면 되는데 그 송파, 잠실, 강남 일대의 아파트 임대 수익률이 2년 동안 1%에서 2%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금리가 5%면 20억을 여기 묻어두는 게 바보짓이죠. 은행이자가 훨씬 나은 거죠. 자산가들이 그러니까 매매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빼고 심하게 얘기하면 75%에 팔아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수익이 당분간 3, 4년은 엄청나죠. 2배 수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지표를 물어보셨는데 지표 외에 현장의 상황들, 매도자의 심리 상태, 매수자의 심리 상태 지표를 나타낸 지수 다 종합을 했을 때 20개 정도 제가 체크를 하는데요. 20개 중에 하나도 상승을 가리키는 지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아직 뭐 먼 얘기인 것 같긴 네. 한데요. 자, 부동산이 반등하는 시그널이 만약에 있다면 예.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걸 봐야 이 정도면 이제 반등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뭐 시청자분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거래량 지표는 이제 뭐 다 발표하니까 거래량이 이제 증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한 6천 건 넘으면 완전히 반등에 탄 거고 예. 3천 건 넘으면 이제 조짐이 시작된 거죠. 예. 그 한 수치에다가 미분양이 이제 늘어나냐 감소하냐를 좀 보셔야 돼요. 이거는 3천 건을 갔는데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이건 또 상충되겠죠. 네. 그럼 보합으로 봐야 되고. 근데 미분양이 감소한다. 그러면 이게 붙어준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전세 가격이 보합을 맞추고 상승한다. 이 세 개가 움직이면 무조건 상승장에 돌입한 겁니다. 게다가 선행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경매 지표를 보시면 되겠죠. 경매 지표가 낙찰률이나 낙찰가율이 어떤 평균선이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낙찰가율이 한 80% 넘기 시작하면 이제 좀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역으로 110 넘어갔다 쭉 내려다 낙찰가율이 80대로 내려오면 이제 하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80 찾아가면 약간의 반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지표 하나 따로 보시고 말씀드린 세 가지 지표가 맞는 순간에는 무조건 네 가지가 맞으면 100% 상승이고 세 가지 맞으면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가지면 약한 상승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면은 좀 기다려 보셔야겠죠. 보합이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그 네 가지를 좀 잘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다른 거 안 보셔도 됩니다. 그것만 보셔도 뭐 제가 말씀드린 모든 지표들이 녹아난 데이터가 그 데이터가 되는 거니까요. 네. 교수님 이번에는 뭐 전세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자, 2020년, 2021년 임대차 3법 시행되면서 그때 전세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폭등했죠. 자, 이때 비싸게 계약한 전세 네. 올해면은 이제 대충 다 아마 끝나는 걸로 보이는데, 네. 자, 이분들 나가면은 그 가격으로는 뭐 이제는 못 놀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러고 있죠. 예,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지금 강남 뭐 자이프리던스 신규 아파트조차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기존 아파트야 기존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지만 신규 아파트는 새로운 수요자가 올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 3,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12월 달에 84제곱미터 13억 가거든요. 전세가가. 예. 근데 지금 6억입니다. 6억. 근데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임금까지 번지겠죠. 이 전세가 하락이. 그 지금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특례보금자리로 해서 한 2억 정도까지 3억 정도까지 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예. 이게 그냥 방치했을 때 강남 일대가 제가 볼 때 쑥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심리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한번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또 강남에서 또 인근에 성남 쪽에 입주물량이 또 꽤 많습니다. 예. 중대원 쪽 그쪽에. 또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또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악재가 몰린 거죠. 강남 시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매매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만 거래가 안 붙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전세가 동향은 결정적인 게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리잖아요. 또 올리게 되면 현재도 버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전세 대출 뭐 담당하는 그렇게 보통 은행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그 위탁해가지고 하는 본부들이 있잖아요. 위탁 민간들이 법인에서 이렇게 대신하는 게 많거든요. 물량이. 거기에 이제 대출 본부장님들을 제가 한 두 분 압니다. 은행별로. 예. 그분들을 통해서 대출의 움직임의 형태를 좀 체크하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2020년도 때 임대차 3법 때 갑자기 전세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럼 이제 계약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시기에. 예. 그 전세 계약에 서울은 75%, 경기도는 80%가 다 대출을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전세값이 올라간 거예요. 대출로. 예. 근데 그것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니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못 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완전히 시장 혼돈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 거고, 그게 이제 부담이 느끼는 고점에 갭 투자를 하신 분들. 그 당시에 그 전세 가격이 높았으니까 높은 가격에 사도 부담이 없는 갭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전세 가격이 빠지니까 자기의 이자 부담에다가 전세 가격에 대한 차액이 있고. 차익에 대한 또
현찰을 보증을 못 해주면 자기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풀을 썼으면 어떻게 돼요? 대출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죠. 그런 갭 투자를 좀 심하게 한 분들은. 그분들이 금매가 나오는 거고. 그렇다고 버틸 수 없는 게 3개월 연체면 은행은 지금 벌써 준비 다 하고 있거든요. 3개월 연체면 무조건 바로 그냥 채권 추심 들어가고 경매 절차 들어가니까 지금 그 갭 투자를 좀 무리하게 한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세가 하락을 하방 압력을 주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는 데다가 말씀드린 입주물량이 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막 겹치니까 강남 4원 당분간 전세가 하락이 계속되고 역전세 계속되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당분간은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뭐냐면 대출한 사람들 중에 요번에 다운사이징으로 빠지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그냥 대출을 연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한 40, 50% 되더라고요. 예. 그럼 나머지 40, 50% 빠지는데 이 상황이잖아요. 그럼 연장한 분들은 이제 2년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금리가 또 올라요. 근데 만약에 미국의 물가가 안 잡혀서 또 올라요. 이건 정말 버티기 힘들죠. 그러니까 역전세난이 당분간은 뭐 쉽게 바뀔 상황은 전혀 아니다. 1년, 2년 내에는 역전세 상황이 멈추긴 할지라도 이게 뭐 다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거나 이런 일을 벌어날 환경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하나는 있죠. 그 매입임대 사업자 제도 정부에서 또 풀어가지고 대출 풀어가지고 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힘이 약하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아는 더블딥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올 한해. 이게 지금 강남 3구 전세가 좀 더 심각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입주 물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체 지금 기존의 전세가가 높아서? 네, 말씀드린 대로 2020년, 21년도에 보통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요. 2015년도에 서울 평균 전세 가격이 아파트만 볼 때 한 5억 한 2천 정도 됐습니다. 85제곱미터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2020년도 그 고점, 21년도까지 고점 찍었거든요. 그때 강남은 8억 가까이 됐고 강북은 한 6억 7천 정도 됐어요. 예. 그러면 갭이 3억이잖아요, 기본적으로. 3억을 갑자기 돈을 만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대출받은 게 80%라는 얘기죠. 그거를. 근데 그 3억이 지금 부담이 그 당시 3억이면 2%대니까 한 달에 50만 원 추가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2배 반, 3배가 됐잖아요. 뭐 100만 원, 150을 내야 되니까. 150만 원. 생활이 이게, 제가 말씀 올렸잖아요. 서울의 연평균 이하 전세 입자분들의 평균이 연봉하고 월급이 한 4,500 수준인 겁니다. 그러면 쓸 돈이었겠네요, 쓸 돈이. 계산이 안 맞잖아요. 딱 거기서 이제 미스매치가 나는 타임이 요 구간인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조정 국면이 좀 이어질 거로는 보고 있습니다. 전세만 내려올 수밖에 없죠. 예. 부동산 하락기 되면 늘 이 역전세 문제가 사실은 이제 좀 항상 나오는데. 네. 이게 무슨 뭐 방법이 없는 겁니까? 뭐 전세 대출 제도 자체를 손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 200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집이 10군데가 있어요. 근데 대출이 돼가지고 한 집이 2억짜리가 만약에 대출이 4억까지 되면 4억이 될 거 아니에요? 4억이 되면 얘가 기준이 되잖아요. 다른 집들도 다 여기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대출을 안 받고 있는데도 돈이 있으면 2억만 넣어도 될 걸 기준이 4억 따라가니까 그냥 이게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부가 어디로 가요? 만약에 이분이 2억하고 2억을 은행에 뒀으면 자산이 축적되겠죠. 무주택자들이. 무주택자는 유주택자보다 더 약자 아닙니까? 그럼 정부에서 이들을 보호하려면 이런 어떤 플로우 차트를 없애줘야지 정상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는 도리어 늘리고 있잖아요. 전세 대출의 보증을 90%까지 해주고 사고가 터지면 나라에 우리의 세금을 갖다가 혈세로 주고 지금 허구가 작년에 손실액이 한 1조는 안 되고 한 7, 8천억 되는 걸로 알거든요. 지금도 거의 바닥난 것 같은데요. 그러고서 한다는 이거 표현이 좀 자꾸 나오려는데 그리고 한다는 저 정책 방향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거기다 대고 빚을 늘릴 수 있는 범위를 갖다가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60배에서 80배로 늘린다?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국민 세금 가지고 국민 젊은이들, 무주택자들 힘들게 하고 결론은 어디로 가요? 그 부가. 결국 다주택자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말이 나왔으니까 네. 이제 말씀은 결국은 이 전세 대출이 네. 마음도 좀 해이하게 하고 어쨌든 이 갭 투자가 가능하게 돼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결과적인 역할을 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뭐 그걸 떠나서 네.
자, 이게 그러면 전세가 그러면 월세보다 좋은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은행에 두는 금리 이자고 전세가 들어가는 이유라고 계산해서 나는 돈을 모아야겠으니 월세가 더 싸다라면 월세로 넘어갈 것이고 전세가 더 싸면 전세로 넘어갈 것이고 이거는 항상 유동적인 거죠. 그때 어떤 것이 우위가 왔다 갔다 바뀌니까 이거는 그때 상황, 경제 상황과 금리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전세가 나을 때도 있고 월세가 나을 때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역전세 정도가 아니라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속칭 그 깡통 전세. 예. 전세보다 집값이 더 아래로 내려가는. 네. 이 도대체 이런 경우에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세 보증금은 70% 이하로 받는다. 매매 시세. 딱 그것만 정해도 사고가 나도, 보세요. 사고가 나면 경매를 하면 보통 취약은 50%지만 70%에 되잖아요. 보증금이 거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 날 일이 거의 90%는 없어지겠죠. 근데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압류 채권을 앞에 두니, 조회를 하니, 앱을 만드니, 그건 변종만 두드린 거죠. 그러니까 암이 걸렸는데, 그냥 반창고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공기 정화기 돌리고. 그럴 필요 없죠. 암을 그냥 제거하면 되죠. 근데 그게 법으로 또 딱 잘라서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게. 제가 위헌소송 그쪽에도 좀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요, 전혀 문제 없대요. 공익에 부합하잖아요. 전세 사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범죄들이. 아니, 우리가 범죄들이 사람을 치고 성추행을 해서 거기서 법을 만들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거 왜 못 만들죠?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요즘처럼 이제 집값 하락할 때, 네. 아까도 생각보다 이 지금 신축,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 중에 상당수는 이제 세를 올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등기가 없는 경우가 많을 테고. 신축이요? 예. 네네. 그러면 이 어떤 걸 좀 가장 핵심적으로 조심해야 됩니까? 문제가 안 신축할 때는 일단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등기가 돼 있어야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분양 계약서를 가지고 아마 와서 계약을 합니다. 네. 하는데 보통 위임해가지고 대리인이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대리인은 거의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100%. 예. 해외에 있든 하든 본인의 통장에 본인의 계좌에 통화까지 하셔야 됩니다. 녹음 뜨셔야 되고, 녹음 뜬다 그러고 확인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공인중개사가 거기다가 특약을 이렇게 만들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액의 30% 50% 책임지겠다. 그러면 본인이 노력을 안 하셔도 공인중개사가 다 조사를 합니다. 먼저 알아서.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요. 그렇게 제일 처신하는 게 제일 좋고, 중도금 잔금 시점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사이에 잔금 직전에 대출을 받는 또 악덕 임대인도 가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잔금 치기는 시기는 어땠냐면, 잔금을 치실 때 오후 3시 이후에 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그런 꼼수를 쓸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군요. 없죠. 오전에 하게 되면요, 이 길이니까 그게 좀 그런 거였습니다. 4시 만약에 우리는 오전에 잔금을 쳤는데, 잔금실과 은행, 만약에 이 사람이 저쪽에서 은행에 대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 10시에 잔금 치고 3시에 가서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나중에 딱 보면 그냥 대출 채권이 먼저 앞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4시 반에 했다. 그럼 그거 할 시간이 없죠, 이 양반이. 그걸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약에다 분명히 쓰셔야 되고, 돈은 절대 소유주 입장한테. 그리고 이제 그 분양 계약서까지 유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 예. 나쁜 데는. 예. 물론 공인중개사가 다 확인하는데요.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건 공인중개사분한테, 그리고 조합에서 그 명단을 오픈하고 입금 상황을 오픈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분양사나 시행사가. 그럼 공인중개사가 그걸 압니다. 공인중개사분이 돈이 이분이 얼마를 내고 연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스케줄표, 납입표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 기록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조합원인데, 원래 조합장인데, 그거를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오픈을, 개인정보라고 해서 오픈을 안 한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공인중개사분한테 얘기를 하면 100%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기 그렇고, 공인중개사분한테 책임져 달라고 그러고 확인한 걸 보여달라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말씀드린 특약사항을 넣으면 공인중개사가 거의 99%는 그 안전한 그 소유자들하고 계약을 맺게 좀 도와주죠. 저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받아서 어쨌든 분양 대금을 납부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아예 그 분양 대금을 이 세입자가 직접 그 통장으로 이렇게 잔금을 보내고 이런 방법은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 놓으면은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 입장에서 돈을 안 냈으니 나가라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건설사가 주인하고 짤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거는 좀 불안한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어느 회사가 똑똑한 회사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딱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소유주들한테 이미 다 사인을 받아놓고 세입자가 넣은 거를 당신이 넣은 거를 받습니다. 사인을. 양식까지 만들어서 하는 좋은 회사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하군요. 아, 그건 좋죠. 회사가 보증수고 문제가 안 터지게.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임대인이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 예방이 충분합니다. 예. 지금 일기 신도시 용적률 확 늘려가지고 지금 이제 재건축하겠다고 하고 또 눈치 빠른 뭐 예. 투자자는 뭐 재건축 가능성 높은 또 이 단지 돌아다니면서 금매 뭐 보러 다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네네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1차 신도시 재건축 어떻게 방향을 잘 잡은 겁니까? 또? 전혀요. 그건 뭐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도 알고. 제가 뭐 일기 신도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 예. 지금 분당하고 일산이요.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지금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발표됐으니까. 호재, 지금 말씀하신 호재가 떴으니까요. 예. 반대입니다. 근데 그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거죠. 왜 그런 거죠? 일단은 현재 마스터 플랜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빠른 분들은 마스터 플랜의 어떤 정합성, 그러니까 정당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부족하게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예견한 분들도 많아요. 그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연기 신도시인 목동하고 상계동을 넣었잖아요. 노후주택 단지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예. 그럼 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법을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법을 바꿔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입법사항입니까? 네. 법을 안 바꾼 상태에서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로 충분히 250%까지 지을 수가 있거든요. 분당 같은 데는 지금 180%니까 그냥 지어도 돼요. 재건축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 일기 신도시 20만 호를 다 부셔가지고요. 늘어나는 물량이 10만 호거든요. 30만 호. 그러면 10만 호 늘리려고 그 잘 되어 있는 그 일기 신도시가요.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정말 살기 좋습니다. 집도 잘 지었어요. 튼튼하게. 지었는데 우리가 30년 전에 이렇게 1인 마이카 시대가 빨리 올지 몰랐고, 이 개방 시스템이 이렇게 우리가 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가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약간 폐쇄적으로 돼 있어요. 구조가 다들 일기 신도시는. 대부분 구식으로 좀. 부엌은 막 가려있고 이렇게. 지금 다 오픈이잖아요. 그런 게 안 맞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좋아하는데 젊은 세대들한테는 안 맞죠. 그런데 또 주차장이 좀 부족하잖아요. 주차장이 지상만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반 신축 아파트보다는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 나왔던 거고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서. 리모델링 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이. 근데 지금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온 도시를 다 뒤집어야 됩니다. 그냥 250% 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분당부터 일산 이 5개 신도시가요. 직주 근접에 전 세계 도시계획학자들이 모여가지고 100년 동안 쌓아온 인간이 제일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일기 신도시가. 우리나라는 30년 전에 지었지만 외국은 100년이잖아요. 예. 그 역사 속에서 나온 뭐 넬슨의 입지론, 뭐 전원 도시 이론, 뭐 에베나즈 화지 이런 좋은 분들의 그거를 다 모아서 한 게 이 도시예요. 너무 잘 지었어요.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살기 좋은지. 다만 집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10만 원을 그럼 지으려면 자, 스마트 시티 개념을 넣는다고 지금 난리들이에요. 거기다가. 스마트 시티를 지으려면 원칙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맨 바닥에 우리가 조립 제품을 하더라도 조립되어 있는 걸 뜯어 고치고 하는 것보다 새 거 사서 하는 게 훨씬 빠르죠. 예. 효율적이고. 그러면 스마트 시티 샘플도 세종시 하고 있지만 일기 신도시 주위 옆에 얼마나 그린벨트 많아요. 10만 원 늘리는 거 마음만 보면 바로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 그린시티 짓고 연결해줘서 여기는 집 새로 짓게 하면서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그 쾌적함을 놔두고 왜 올리려고 그러죠? 거기에 원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거든요, 대부분이. 투기자들이 지금 펌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말씀 보니까 만약에 도시 목동 상계동하고
목동하고 상계동 일대 노원 그쪽을 300%로 줬다고 가정을 할게요. 다음엔 재건축 못 합니다. 100% 못 하죠. 상식적으로. 부동산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300%를 부시고 또 뭐 이런 논리에서 내 돈 안 들이고 추가 자기 돈으로 그거 부시고 못 짓습니다. 후세들한테 이건 완전히 큰 짐을 남기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블록을 묶잖아요. 집이 A 단지, B 단지, C 단지, D 단지, 이렇게 F 단지 다 있어요. 6개가 단지가 모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 집은 220%로 지은 집일 수 있고, 이 집은 185%,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재산할 때 이거 다 같이 진다 이거예요. 나는 100만 원을 쳐주고 내 집은, 이 집은 200 쳐주면 싸움 나요, 안 나요? 이 일은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거 만약에 가면 이 일이 100% 터집니다. 현재 그런 혼돈 때문에 여기에 300%를 짓게 되면 그러면 이기 신도시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도심에 있는 데는 그럼 300% 달라면 어떡할 겁니까? 명분이 있습니까? 아니, 그 넓은 땅에 지은 동네도 그 직주근접도 뭔데 300% 400% 주면 여기 도심은 당연히 해야지. 홍콩처럼 하려면 여기에 대한 명분이 있냐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3기 신도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좀 관심 가지면 좋습니까? 네, 3기 신도시는 이미 5개 17.1만 원에 대해서 보상이 한 3군데, 4군데는 거의 100% 끝났고, 3군데 100% 끝났고요. 나머지도 올 상반기에 끝날 것 같은데, 정부에서 17.1만 원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1월 10일 날 발표했죠. 10월 26일 날 공급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오픈을. 올 상반기에 3기 신도시 다 착공할 예정이더라고. 그러니까 보상이 다 끝났다는 얘기고. 지금도 보상이 뭐 안 끝났느니, 뭐 공사가 10년 안에 되겠니,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거는 MB 때 보금자리가 10년 걸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때는 토지 보상 시스템이 약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환지 방식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상 진도가 빠릅니다. 정말 빠르게 했죠. 역대 최고로 빠른 보상 완료율인데, 뭐 지작물 철거 문제는 조금 남아있지만, 그래서 정부도 이미 파악을 해보니까 이거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11일인가 12팔인가 하고 10월 말에 발표할 때고 상반기에 3기 신도시는 다 착공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입주가 빠르면 2026년부터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지들이 참 괜찮은 거죠? 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완벽하죠.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자족도시 형태에다가 광역교통망 계획이 그동안 다 쌓여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선교통 후 건축 개념이니까 예전에 2기 신도시에서 겪던 교통이 이런 문제는 이제 없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분양가가 문제인데요. 분양가가 이제 주택가격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분양가도 저렴하게 된다면 신혼부부, 청년 뭐 할 거, 중년층 할 거 없이 관심 가지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